안녕하세요. 이건머니 진행자 김은전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보험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종신보험을 신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신보험이 많은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시는 분들, 연금보험으로 아시고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시고 추후에 환급금을 받을 때 환급금이 작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법률, 손해사정사, 보험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물 PK의 대표로 있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명 손해사정의 대표 손해사정사 기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타스 파이낸셜의 본부장으로 있는 재무설계사 김균혜라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종신보험이 왜 많아졌나요? 네, 유독 2025년도에 참 많아졌죠. 네, 그거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아, 회계 기준. 부채를 측정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원가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종신보험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은 사망했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죠. 그리고 이 보험이 장기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사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확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계 기준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우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냈던 보험료를 그 중에 일부분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인데.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당연히 가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유병자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어느 정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다양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종신보험이 다양한 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다양하게 상품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회계적으로는 저희가 저축성 보험보다는 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신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종신보험은 어쨌든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죠. 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이다 또는 저축보험이다라고 우리가 동일시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모든 보험에는 주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을 하는 네. 목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망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네. 네. 그리고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보험료를 냈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이자가 생겨서 그 수익을 만들고 그리고 세금 감면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저축보험과 조금 비슷하지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이제 연금으로 또 받고 그리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성으로 이제 가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 연금보험이다라고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좀 낭패를 보는 사례를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군요. 뭐 네. 잘 가입하셨나요? 종신보험? 저는 아직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유받지 못하셨구나. 네, 아직까지 저는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네, 네. 그 손해사정사님은 저는 뭐 아직 결혼 안 해서 네. 저는 건강보험 정도로만 넣어놨습니다. 저는 사실 종신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 사망에 대한 이제 우리 일반적인 1차 적으로 이제 1세대 관련된 종신보험 성격으로만 사실 생각했지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젊기는 하지만 생각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혜택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혜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종신보험에 어떤 혜택을 보는 거죠? 네, 우리 방금 전문가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세제 혜택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뭐 사업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사실 뭐 저는 이제 전문가님처럼 이제 뭐 전문가스럽게 뭐 제안을 하거나 뭐 포트폴리오를 짜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주변에 듣기로는 사실 이렇게 재무 설계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뭐 상속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혜택이 요즘에는 보험사들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이 네. 적합하다. 네,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할 때 지금 세제 혜택으로 가능한 금액이 보장성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금액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아, 그럼요. 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어쨌든 사망을 하면은 사망 보험금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장성 보험으로 놓고 봤었을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뭐 완전 뭐 적합하게만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쁜 거는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을 적합하게 가입하지 않고 은행의 저축이나 연금처럼 가입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네.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혹자는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적합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저축이자나 네. 혹은 뭐 학정금리 상품이나 요즘에는 또 해외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판매를 하지 않지만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뭐 7%짜리든 8%짜리든 뭐 확정형 연금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이 이런 순수한 저축 상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지. 네네. 네. 어찌됐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사업비 몇 프로예요? 20에서 30% 정도 되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 30에서 40%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좀 띄워줘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종신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차감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내가 냈던 보험료가 이제 적립이 되어가는 이제 구조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축으로 놓고 봤었을 경우에 뭐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수익을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자면은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면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리의 상품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단리로 7에서 8%가 되는 상품이 사실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 그럼요. 예, 우리 은행 금리가 뭐 보통 뭐 3%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리로서 이제 연금 보험 상품 중에서 확정적으로 약속시켜 줄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보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고객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서 많이 받아가는 것이 최고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우리가 입장의 목적성으로 놓고 봤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국내가 아닌 해외를 통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혔을 경우에는 복리로 7에서 8%의 어떤 상품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리 7%와 복리 7%라는 것은 같은 숫자지만은 복리의 마법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금을 받는 어떤 그 시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복리 7%의 상품은 단리 7%의 상품보다 2배 또는 4배 이상 내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정모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법률에 대한 손 전문가예요. 들고 얘기해야 돼요. 전문가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지 보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비가 20% 30%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비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도 해외 금융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럼 어떤 채널로 가입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과 해외 네. 금융을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느냐에 네. 대한 부분인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내가 보험료를 냈습니다. 뭐 1,000만 원 냈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 줍니다. 어떻습니까? 내 돈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내가 보험료를 1,000만 원 냈으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줄 수도 있고 1억 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좀 필요한 것이겠죠.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사업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해외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또는 이제 보험업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내 보험 설계사가 이제 중개와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우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좋은 어떤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명품 가방이라고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네. 그 가방을 내가 너무나 사고 싶은데 국내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해외 가서 사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직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외 보험 같은 경우도 해외 직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외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외 이제 보험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악사라든지 뭐 프루덴셜이라든지 그런 그런 매트라이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확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주는 것이 7에서 8% 단위가 최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뭔가 내가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직구로 이제 좋은 물건을 이제 구매하듯이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복리로 7에서 8%의 상품을 얼마든지 가입하고 유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손해사장사님 좀 덧붙여서 종신보험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그래도 연금은 전문가님께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좀 종신보험의 원취지를 조금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사실 거부감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죽고 받는 보험금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상속을 할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종신보험을 어떤 민족이 제일 잘 활용을 많이 했을까요? 저 사실 책을 봤는데 유대인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세대를 넘어갈수록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거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또 금리라든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은행, 그 금융을 많이 잘 다루는 이유가 이 저축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금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일 기초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던 게 저는 종신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보험을 저희 나라 사람들은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2세대, 3세대까지 내가 이렇게 모으는 돈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가입을 한다고 해요. 조금 제가 제 예시를 조금 들어보자면은 제가 사실은 사망을 하면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넌센스. 아니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뭐 5억 정도요? 자, 한 상품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엄마가 종신보험을 저한테 넣어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 권유해주신 분이 종신보험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이라 하고 그냥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총 들어가는 돈이 한 1,800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에요. 거기서만 나오는 게.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죽기만 한다면 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천으로 계산을 하면은 1억 3천이 이자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 자녀가 물려받는 구조죠. 몇 분의 혜택 보시죠? 아니요, 자녀가 보이시죠? 자녀가 2명인데 지금 사실 생각을 하면은 그때 조금 더 많이 엄마가 넣어주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작은 돈으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2세 혹은 뭐 3세까지 넘어가는 구조의 상품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넣고 넘어가는 돈이 더 많으면 좋기는 하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3세대, 4세대까지 자기가 넣은 돈의 1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가입하다 보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입을 하고서 빨리 사망을 하면은 가장 이득입니다. 쉽게 죽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20년 납이라고 했었을 경우에 20년 납에 이제 종신 사망 이제 할 때까지 이제 보장인데 만약에 이분께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장수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평균 물가 상승률이 이제 2.5%에서 연에 3%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내가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얼마가 나온다라면은 괜찮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장수하셔서 80세, 90세에 이제 사망을 한다고 치면은 벌써 1년에 3%면은 예,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면 사실은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10년 전에 1억이 컸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커요. 맞습니다. 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전에 1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지금의 10억은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큰 돈이긴 하거든요.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 돈을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을 하든 연금으로 오인하든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죽었어요.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식이 없겠죠. 근데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한테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워낙 동시에 같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받는 범위, 상속을 받는 범위, 만약에 상속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가족법상으로 이 상속인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8촌 이내에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소극적인 재산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재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국가는 앉아서 그렇죠. 그쵸? 그 맞나요? 그 보험 전문가님 또 그렇다 생각을 하나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럼 네네. 그 과정에서 뭐 8촌이든 4촌이든 뭐 반개든 뭐 다 찾아서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나 의뢰가 있었나요? 사실 그런 거는 잘 없고요. 네네. 우리 그 보험 소비자 분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데 정말 종신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사망을 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보험을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해지를 해서 내가 해지 안급금을 받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거를 뭔가 연금식으로 종신연금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우리 요즘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수익자 지정을 이 실버타운으로 돌려서 뭐 혹시라도 실버타운에서 내가 월에 대한 이제 뭔가 임대에 대한 부분을 내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이 보험 산업이 발전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제가 사실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것들 중에서 이 아까 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문가님한테 많이 문의가 오시겠지만 자,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종신보험이라는 게 아까 전에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사실 사망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이제 돌아가신 망인분께서 사실 사망보험금보다 본인이 생전에 부채가 더 많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이 문의 들어오시는 게 뭐 한정 승인, 상속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망보험금은 실제로 이제 상속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익자께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보험회사 쪽에서도 특별히 말해주지 않고 사실 저나 우리 변호사님처럼 이제 전문가분들이 사실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뭐 저희 전문가분들한테 우리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한정 승인을 해야 될지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상속을 받을지 말지 이제 부채랑 이제 자산을 비율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자산이 10억이 있다. 근데 부채가 10억이 있다. 이건 또 똑같은 되는 건데 그런 상관없이 종신보험으로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5억이 있다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상속자가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랑 상관없으니 포기를 하지 말라. 아니, 포기를 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포기를 하셔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거고 이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조금만 찾으셔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압류를 걸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이제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연금이라든지 이 저축성 보험은 이제 우리가 부채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실손보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종신보험은 죽어야지만 제3자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타인에 대한 배려로 가입을 하는 상품이거나 아니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뭐 그 또한 죽고 난 뒤에 뭐 상속세 재원으로 자녀분들이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 타인을 위한 배려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결혼을 안 했거나 굳이 증여할 부분이 없다면 가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목적성이 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별로 없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뭐 혹해서 지금 현재 어쩌지 나 지금 다 가입했는데 나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어 혹은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어 지금 TV를 보시면서 걱정에 조금 쌓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환급률을 조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조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지금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조금 아쉬운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손혜 차장님이 말했던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혼자더라도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실버타운 이런 데서 종신보험 증권을 담보로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그걸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건 조금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사회 환원도 괜찮죠. 기부 형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이제 뭐 우리 고아들이 있는 이제 고아원에 뭐 기부식으로 뭐 우리가 수익자를 지정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 모르지만 뭐 그런 것들도 본인이 그래도 이제 혼자 살다가 우리가 끝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인연이 생기면 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도 종신보험 하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수익자 지정은 언제든지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지금 맞습니다. 가입을 조금 권유하는 맞습니다. 편이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완강하게 혼자면은 가입할 필요 없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종신보험보다는 2세, 3세, 4세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연금 상품 확정형을 조금 하는 게 더 낫다. 네. 저는 조금 이런 주의라서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친족이 살해를 했을 경우에 그때 보험금에 대한 분쟁들 우리는 골절로 인해서 처음에 입원했고 골절이 없었으면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근데 그게 효력이 되는? 증거인력이냐? 네. 자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에서